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자마인드죠. 네, 수리 비용은 빼고 생각해라.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크게 사실 고민한 사람 별로 못 봤고, 주로 이제 뭘 가지고 주로 고민하냐면 내가 얼마에 썼고 그래서 이 얼마에 썼는데 이걸로 나 얼마 벌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는 정도가 이제 수익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공을 찰 때 보면은 그냥 내 발에 맞으면 내 발에 맞아서 내 편에게 공을 패스하는 것 정도를 이제 축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뭐 바나나 킥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페널티 킥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 프리킥이 있고 그 상대방들이 수비수들이 한 6, 7명씩 이렇게 딱 장벽을 맞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을 어떻게든 차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각도로 이렇게 차는 방법에 대해서 TV에서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회전을 넣는 볼이 있고 회전이 들어가지 않게끔 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람의 영향을 타서 우리가 오히려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공을 동그라니까 차면은 당연히 공이 회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회전을 주지 않고 차버리면은 다양한 각도로 가기 때문에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한다.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패스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우리 편에게 패스할 때 차는 방법하고 땅볼로 굴리는 방법하고 저쪽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차가지고 공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각도로 차서 올려서 그 사람 자리까지 도달하게끔 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을 찬다라고 할 때 가볍게 우리가 동네에서 조기축구회만 해도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정말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언제 공 한번 차봤냐. 그래서 우리끼리 오늘 야유회 가서 공을 좀 차볼까? 라고 돌아다니는 그 수준, 저도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면 공의 속성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뭘 해봐야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감각으로 이제 공을 차는 수준이 바로 일반적인 경매 투자자들이 수익률이라고 말도 잘 안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 협회의 영향을 타서 그런지 곳곳에 그냥 수익률이란 단어들이 가끔 나오고 수익률 분석이란 단어가 나오고 수익률 표 이런 거 나오는데 시세 조사, 시세 분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더군요. 또는 검색 훈련이란 단어는 아직까지는 경매 계통, 교육 계통에서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듣고 가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수익률 와서 배워서 가는 학원 선생은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 수익률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은 제가 금방 말한 동네에 생전에 축구 같은 걸로 게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패스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하는 정도의 패스 또는 선수들이 하는 정도의 공차기 정도를 하려면은 이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익률표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담아놓은 게 수익률표죠. 그럼 이 수익률표를 담아놓고서는 낙찰 금액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숫자들이 바뀌는가를 고민하는 거, 그런 고민과 함께 나의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이 가미가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수익률을 분석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이제 느낌이 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우선은 수익률표에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수리 비용을 빼고 생각하라.
수리비용을 빼고 생각하라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낙찰가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낙찰 가격과 이전 비용, 그리고 명도 비용, 연체 공과금, 수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시시콜콜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남은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감정 가격이 2억 원이고 낙찰 가격이 1억 6천이라면 이전 비용, 수리 비용, 공과금, 명도 비용에 모두 합친 것을 2억 원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잡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억 6천이면 1억 6천에 우리가 그 취득세가 있죠. 이전 비용이 있고 1억 6천에 샀지만은 실제로는 이전 비용도 들어가고 도배장판 비용도 들어가고 체납 공과금도 들어가고 명도 비용도 모두 다 들어가잖아요. 현금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한 1억 8천 정도를 내가 돈이 투자됐어. 그러면 나는 2천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2천을 벌고 싶지 않고 3천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1억 6천을 쓸 수 없고 1억 5천대를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 즉 비용이 높아질수록 낙찰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들을. 그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다 비용으로 정산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낙찰 금액을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반 매매로 2억 원에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보면 2억 원에 샀지만 여러분이 들어가는 돈 얼마예요? 2억 원에다가 이전 비용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사놓고 수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중개 수수료도 들어갈 것이다. 맞죠? 중개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억 원에 사놓고 2억 2천을 투자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나는 2억에 샀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억 원에 사가지고 이전 비용 주고 수리 비용 주고 기타 등등의 중개 수수료도 주고 한 2억 2천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1억 6천에 사서 똑같이 1억 8천이 들었다. 그러면 원래 내가 나갈 돈이 2억 2천인 게 1억 8천밖에 안 나갔네. 그러면은 4천 정도를 절감한 걸로 보여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팔 때는 2억 원에 사서 시세가 2억이면 또다시 2억 원에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억에 사서 몇 년 있다가 팔면 2천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중개든 실거래로 샀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샀다가 팔면 손해가 되는 게 부동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2억 원에 사서 2억 2천이 드는 거나 1억 6천에 사서 1억 8천이 들었다 치면 실제로는 2억 기준으로 2천을 번 게 아니고 실제로는 2억 2천 들어갈 거를 1억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세 차익은 2천 이하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돈이 절감된 효과를 보면 한 4천 가까이도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감정가격 2억 원이라는 시세 대비 얼마가 투자되었는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가끔 이런 분들과 상담하면 참으로 답답하다. 또는 무지하기도 하고 탐욕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아이고 뭐 경매로 낙찰받아도 먹을 것이 없더라.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원래 처음부터 재미없는 물건을 잡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지가 재미없는 거 잡아놓고서 재미없다 그러는 것만큼 아전인수 해석은 없는 것이죠. 간단한 말로 주식해가지고 재미 안 본 사람이 더 많고 재미 본 사람이 소수죠. 그래서 재미 본 사람은 재미 봤다라고 얘기하고 재미 안 본 사람은 재미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한 것은 주식은 재미를 안 봐도 꾸준히 들어가는데, 부동산은 재미를 안 보면은 꾸준히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약간의 도박성하고 중독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중독성이 좀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식이 부동산은 투기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정작 투기성이 곱하기 10배는 더 강한 주식에는 투기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항상 결론이 안 좋은 쪽으로 나고 항상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주식은 분명한 거는 부동산 곱하기 10 정도는 투기성이 있고 중독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하나 두 채에서 재미를 안 보면 대번에 부동산 손 놔버리는데, 주식은 뭐 몇 억씩 날려버려도 또 어디서 빚을 내다가 또 하는 게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경마 같은 경우에 돈 버는 놈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백전백패해도 또다시 경마와 경륜에 빠지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어떤 중독성이 되게 강한 영역이죠. 요즘에 언급되는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하고 투기성이 강한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얘기할 때는 투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주식이 뜨면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식들이 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그거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면은 경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통상 보죠. 그죠? 근데 여기가 투전판인 이유가 작전 세력이 있죠. 부동산의 작전 세력 보셨나요? 없잖아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높였다, 영향을 줬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주로 옛날에 있었던 기획부동산들이 주로 이제 강원도 땅 올리거나 어떤 거 남을 사기쳐서 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도 있고 뭣도 하지만 주식의 작전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완전히 없는 거죠. 없는 거. 똑같은 건데 이게 서울 시내 범죄율하고 지방 총구석에 가가지고 범죄 없는 도시라고 하는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수준차가 엄청나게 나는 정도다. 특이성도 지금 비트코인도 보니까 엊그제 이러저러한 정부의 법무부에서 폐지 법안이 있네 없네 하니까 난리잖아요. 젊은 층이 젊은 층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20, 30대에는 먹을 게 없고 나머지 다 늙은 세대가 다 돈을 벌고 왜 우리한테는 돈 벌 기회를 박탈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유난히 그 한국의 20대 30대만 불행하고 다른 나라의 20대는 행복한가 보죠. 다른 나라에서 없는 증세가 있는 것은 한국 민족의 특성이다. 저의 강의를 5년 전부터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그 유학은 굉장한 실용주의고 그 당시에 급진적인 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오케이 하죠. 그죠? 역성혁명이 뭔지 아시죠? 현재 왕보다 왕이 부덕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왕을 타도하고 왕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유교처럼 수염이나 다듬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돌아다닌 그런 유학자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 학문이지만 한국에는 들어오면 이상야릇하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제일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정치를 좀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뭔가 탐욕이 극단적으로 발달해야 정치를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이 주로 사회적 공복이라는 느낌으로 공복 아시죠? 뭐 아이고 난 배가 이렇게 공복이야 비어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종이라는 느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한국은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정치 바닥이죠. 바로 그런 차이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가 들어오면 좋은 게 항상 버려버리는데 비트코인이 왜 해외에서는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되는데 한국만 이 난리냐면 한국민의 근성에 있다. 이거는 왜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의 그 범죄 1위는 사기듯이
왜 한국 민족의 특징들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뭐 한국의 20대가 뭐 가난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한탕주의가 있는 게 한국 민족입니다. 그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어떤 교육에 관한 문제, 한국에는 위인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는 그 전후 세대부터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어떤 그 올바른 어떤 의식이 좀 사라지고 그 어떤 그 한탕주의하고 급진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상한 진짜 한국은 좀 이상하게 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아마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걸로 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재밌죠?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하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마친 후에 재미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다. 투자가 결정된 후에 따지는 것은 자신의 머리통만 깨우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런 잘못된 계산법을 고치지 않으면 1년 내내 경매시장을 돌아다녀도 우량 물건을 낙찰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용 저 비용을 다 합쳐서 투자 비용에 포함시켜 버리면 아마도 겉으로 보이는 수익이 매우 작아진다. 그래서 투자자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으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자연스레 탈락될 수밖에 없다. 낙찰될 때는 수천만 원의 차이로 낙찰될 수도 있지만 겨우 몇만 원, 몇십 차이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2등하고 근사치로 들러붙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과 망상에 그 휘말리던데요. 휩싸이던데, 그죠? 얼마나 그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면 2등하고 몇십만 원, 몇만 원 차이로 나를 붙여줬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몇만 원 차이로 2등을 했을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성에 빠져 있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벽에 외다리를 건너는데 내가 안 떨어졌으니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를 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 거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반대로 신의 혜택을 본 게 아니고 전쟁터에 안 간 사람이 신의 혜택을 본 것이죠. 그죠? 자,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기분이 이상해서 몇백만 원 올렸는데 몇십만 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익을 5천만 원 보려고 하다가 4천만 원 이익을 보더라도 낙찰 후 향후 가치 상승 요소가 있다면 더 높게 낙찰 금액을 고쳐 쓰기도 한다. 그죠? 미래가치, 부동산의 미래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현재 낙찰 받는 때는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이다 보니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감안해서 비용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자, 이렇게 낙찰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낙찰 금액과 이전 비용 그 다음에 연체 공과금 정도로 생각하고 낙찰 금액을 결정하세요. 연체 공과금은 명도 단계에서 세입자나 점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액에 불과하므로 저희 경우에는 신경을 쓰되 금액에 포함을 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비용은 통상 많이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전 비용만 거의 포함시키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철학이 반영되는 영역이죠. 이거는 포함시키고 이거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찰되지 않는 원인, 즉 방해가 되는 원인으로 비용 정산이 있으니 이 비용을 과다 정산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건 하지 말라라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인 거죠. 통상적으로 자기가 돌아다니는 어떤 비용, 예를 들면은 이러던데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1월 달에 신용대출을 받아놨어. 그럼 1월에서 3월에 투자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월, 2월, 3월에 대한 신용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정산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러면은 경매 사이트 본비용도 넣어야 되겠죠? 그죠? 1년에 몇십만 원 보잖아요.
우리 이제 키왕장 옵션은 1년에 70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봐야 되냐면, 야, 물건을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 서너 건의 물건을 조사하지 않았니? 그럼 전화세 넣어야죠. 인터넷 비용 넣어야죠. 그 다음에 갔는데 교통비 안 넣을 겁니까? 갔는데 이제 밥 먹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팥빙수도 한 그릇씩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요소까지도 그럼 집어넣지 그러냐면 그거는 또 표정은 또 안 좋아. 그것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민이 되는 건 수리비용이다. 수리비용은 적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도 더 들 수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수리비용 지출이 4천이 넘은 경우도 많았다. 이 책을 쓸 때 4천이고 그 뒤에는 억 단위로 넘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마도 지금은 생각해 보건대 수리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한 후 비용에 포함하면 입찰 금액을 결정했다면 100% 투자를 실패했을 거다. 왜냐하면 수리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이 붙으면 낙찰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견적을 많이 보다 보면은 수리비용이 뭐 2천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0에도 마무리 치기도 합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 다음에 수리업자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공사 영역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비용을 포함은 시키되 그 수리비용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형화되지 않는 것을 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수리업자를 직접 붙여서 자세히 상담을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추측으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할 투자의 전 과정에 미지수를 자꾸 집어넣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죠? 수리비용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철저하게 논리적이어야 되는 어떤 그 판단 요소에 미지수를 넣는 거였죠. 이걸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모르는 입장이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한 1,000만 원 들 것 같아.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2,000 넣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쓰는 건 자유인데, 선택은 자유인데 낙찰이 안 된다는 거죠. 낙찰이.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을 예상한 나머지 낙찰 금액을 낮춰 쓰지 않으면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든가 낙찰 금액이 매우 낮은 선에서 낙찰되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피운다. 네. 부동산, 그러니까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야, 너가 수리비를 뭐를 안다라고 그러냐? 이거 얼마 들어가니까 계산해야 돼. 이거는 사놓고도 돈이 얼마 들어갈 거야를 옆에서 말하면 경매에 있어서 그 집에 대한 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싸게 어디서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는 그런 거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거는요, 그 수천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제재를 당한다. 그러니까 생전 여러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얘기, 이걸 10,000원도 나에게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는 이상한 현상들이 잘 벌어지는 장소가 경매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매입할 경우에도 수리비용은 동일하게 소비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수리비용을 합쳐서 낙찰 금액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쯤이면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에 맴돈다. 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돈도 다 내 돈인데 어떻게 고려 대상에서 빼라는 것이냐. 수리비용을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 차라리 1등을 안 하는 게 좋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 통상.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질문은 타당한 듯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건 왜 그러냐. 자신의 총 지출에서 수리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확실한 것은. 왜냐하면 내 돈주머니가 딱 2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낙찰됐을 때 들어간 돈과 수리비도 어느 정도 견적을 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 건 이치에 맞습니다. 즉 총 지출 비용에서 수리비용을 포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낙찰 가격 결정에 수리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2억 원에 사도 수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1억 6천에 사도 수리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 물론 중개로 샀을 때는 안을 이렇게 보고 사지만 중개가 아닌 경우에는 경매로 사는 경우는 안을 못 보고 살 때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 견적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 통상. 그러나 그거는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그 경우에는 수리라는 영역이 거의 빤합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그 집단 상가, 괜찮은 하나의 상가를 통으로 샀을 때는 수리 비용 자체가 예상치 못하는 영역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건의 특징이에요.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특징에 걸맞는 상태의 미지수가 존재하고 그 물건에 응찰하는 모든 사람은 이 미지수에 동일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이 미세한 차이가 1등을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포함을 시켜야 투자에 무리가 따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수리비용은 낙찰 금액을 결정하는 데 포함시켜버리면 분명한 것은 낙찰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수리비용은 일반 매매로 구입하더라도 나가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찰 금액에 포함시켜서 판단하지 마시라.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조언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 말을 듣고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받아들이는 어떤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율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리고 만일 수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물건이라면 그만큼 많이 유찰될 것이다.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조건이 형성된다. 그리고 수리를 마치게 되면 전세 월세도 빨리 나가는 효과도 있고 매매 시세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 뭐 이렇게 많이 썼지? 다 맞네요. 아니면 동일 가격대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다른 물건보다 우선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수리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가격과 시세를 고정적 수치로 두고 낙찰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수리 비용 자체를 낙찰 금액에 결정하면은 수리의 범위를 좁히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시세를 감정 가격과 시세를 딱 고정적으로 이건 안 바뀌는 시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수리비가 투자가 되면은 시세도에 살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조사하다 보면 그러죠. 올 수리해 놓으면은 얼마고 수리 안 하면 얼마예요 라는 부동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는 어떤 수리의 범위는 시세의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소로도 간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적어도 전세 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의 속도도 달라지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속도는 결국 돈하고 귀결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투자하는 것 자체 즉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이익이 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시세의 변동과 어떤 전월세 나가는 속도나 매매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비용으로만 봐서 이익이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익이 얼마나 확장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요소, 판단 요소에서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들은 물론 경매를 몇 번 해봤다는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 한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는 착시 현상이죠. 경매 투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를 보면 된다.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경매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여러 건을 낙찰받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1등을 자주 해야 하겠지요. 만일 비용 계산을 인색하게 하게 되면 입찰 가격을 낮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인색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낙찰 빈도가 떨어져서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어떤 총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리 비용이
야, 200 드는 건 괜찮은데 2000 드는 건 포함해. 2000 들 때는 어떻게 포함해? 나는 그 수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예상 견적을 초과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시켜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라는 전문성을 갖추는 수준의 철저한 어떤 과대 포장되지 않는 비용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 계산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걸 다 포함시키겠다는 사람은 이건 똑똑한 게 아니고 자해하는 수준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